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방크 활동을 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공공외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단히 기쁘고 여러분들의 활동 저희들이 아주 환영을 하고 또 적극 지지를 합니다. 방크 활동 중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공공외교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공외교 이게 우선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동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Going over there now, yes, you're aware of the tsunami, you're aware of the earthquake, and you're aware of the situation that the country's in. I think part of this trip to Japan would be, we just want people to feel better. And since we both share a love of baseball, it's almost a little bit of an escape. You get back in touch with some of these good feelings. It makes you feel really good, and all of a sudden you feel better. You know, baseball is a hard sport. It's a different sport, but it still has this magical value. I found myself challenged to actually teach it and demonstrate it. And then it's a universal language. Then you start seeing the smiles in the face of the kids. And in some ways, it was a very rigid environment.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요, 칼 리킨 주니어, 미국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에서 아주 크게 활약한 선수입니다. 이분은 메이저 리그에서 아주 경이적인 기록을 한 가지 세웠습니다. 그게 최다 연속 출전 기록입니다. 몇 차례냐? 2632회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그런 대기록을 세운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일본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셨는데, 미국 국무부에서 이분을 공공외교 특사로 임명을 해서 그 활동의 일환으로 일본에 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냐 하면은 2011년 3월이죠. 그리고 나서 많은 주민들이 그곳을 이주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방사능 오염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살고 있는 그대로 잔류하고 있었던 주민들은 상당히 많이 스트레스도 있고 고민도 있고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에서 다 웃음이 사라졌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고가 나서 8개월 이후에 바로 이 칼 리킨 주니어가 그곳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바로 일본 학생들하고 야구 경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거기서 여러분 한번 이 사진에 왼쪽에 일본 여학생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밝게 웃고 있죠. 이 사진을 일본 국민들이 신문에서 이 사진을 보았다고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미국 국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이것이 공공외교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2010년인데요. 백악관에서 학생들하고 농구 경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이 아닙니다.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학생 교류 협정에 따라서 이렇게 문화사절로서 매년 서로 교환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백악관에서 이렇게 농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사진이 러시아 신문에 났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신문의 바로 오른쪽에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하는 사진이 두 개가 나란히 실렸다고 할 때, 과연 러시아 사람들은 어느 사진에 눈이 먼저 가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공공외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 대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오바마 대통령은 공공외교를 매우 잘 이해를 하고 또 그 테크닉이 상당히 훌륭한 분입니다.
그 연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전화기로 문자 메시지 교환하는 거 있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카카오톡 같은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막 확산이 될 때인데 그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 이 IT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문자 메시지를 교환하지요.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톡이 아주 많이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빵 터졌습니다. 바로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외국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공외교가 되겠습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입니다. 이분은 2012년에 아이오와주에 있는 무스케틴이라는 마을을 방문을 합니다. 이때 시진핑의 공식적인 직책은 국가 부주석입니다. 지금은 주석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부주석이었는데 부주석으로서 워싱턴에 공식 방문을 하기 전에 아이오와주에 이렇게 잠깐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왜? 25년 전입니다. 1987년에 당시에 시진핑 그 지방현의 지방성의 간부였습니다. 그 지방에 있는 농민들 그리고 목축업자들을 다 데리고 바로 이 마을에 와서 연수를 가졌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새로운 기계, 농기계, 그리고 새로운 농업기술, 또 새로운 목축기술 이런 걸 갖다가 배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그 연수를 마쳤다고 하죠. 자, 25년 후에 이제 시진핑 부주석이 바로 이곳에 다시 들러서 옛날 친구들을 만나는 겁니다. 굉장히 감격적이죠. 그리고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곡물과 또 그 비프, 또 포크 이런 것을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시진핑 부주석은 이 마을에 큰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막대한 양의 그 곡물과 그리고 고기, 육류 이런 걸 갖다가 이 지방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것이 공공외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공공외교가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바로 우리가 본 몇 개의 이 장면을 상상을 하시면 금방 공공외교의 개념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공외교의 개념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정부가 다른 나라 국민하고 직접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 자기 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잘 전달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국가 이익, 중요한 외교 정책을 서로 세울 때 서로 양국 간의 이 관계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 영향을 미치는 것, 그 국민들이 자기 나라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러한 전체 과정을 이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공공외교라고 할 때는 한 나라 정부가 다른 나라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이 과정이었는데 점차적으로 어떤 인식을 갖게 됐냐 하면은 공공외교, 우리나라 정부가 공공외교를 할 때는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외국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그러기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로부터 그 지지를 받지 않는 이상 우리의 외교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공공외교를 전달하는 이 대상이 우리나라 국민도 포함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외교의 핵심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표로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정부, 어느 나라 정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라고 하죠. 우리나라 정부, 가버먼트 A가 다른 나라, 미국, 일본, 중국 정부라고 생각했을 때 다른 나라 정부, 가버먼트 B라고 할 때 이 두 개의 정부와 정부 간, 그리고 외교관과 외교관 이렇게 서로 만나서 협상하고
그리고 협정을 체결하고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전통적으로 외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 정부가 다른 나라 국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 그 과정을 제가 조금 전에 공공외교라고 했습니다. 그 공공외교, 우리가 대각선으로 지금 가는 이 과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 공공외교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왼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과정, 이것도 공공외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자, 대상으로서 우리 국민을 얘기했는데 이제 공공외교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한나라 정부였는데 이제는 한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그 나라 국민들도 공공외교의 매우 중요한 주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국민들이 다른 나라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을 하는 것, 또 직접 설명을 하는 것, 또 직접 우리의 문화를 소개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우리 정부가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이 또 친구가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이 과정도 공공외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궁극적으로 그 다른 나라 정부가 우리나라하고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훌륭한 또 서로 도움이 되는 외교 정책을 수립하게끔 그 나라 국민들이 압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국민이 미국 정부 또는 일본 국민이 일본 정부에 한국하고의 관계를 아주 정상적으로 매우 우호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 마지막 과정, 이것 오른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겠죠. 이 과정을 우리가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일 위에 정통적인 외교 외에 나머지 모든 이 과정을 우리는 공공외교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외교라고 했을 때 제가 외교관 생활을 한 것이 1981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들 외교에는 두 가지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무외교, 하나는 경제외교였습니다. 이 두 가지 외교가 그 기초로 하는 이 파워가 바로 하드 파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무외교에서의 하드 파워는 주로 군사력이 되겠습니다. 안보, 군사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외교에 있어서 우리 하드 파워는 바로 경제력이 되겠습니다. GDP, 개인소득, 경제성장률 이런 거 되겠죠.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이 하드 파워가 기초로 해서 정무외교와 경제외교를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저희들 경우에도 1990년대 이렇게 이제 들었으면서 이 공공외교, 이제 또 한 가지의 외교가 더 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퍼블릭 디플로머시, 공공외교였는데요. 이 공공외교는 바로 소프트 파워를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외교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드 파워 한 개뿐만 아니라 소프트 파워, 이 두 개가 서로 결합된 상태로서 외교를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스마트 파워라고 하고, 이 스마트 파워 하에서 종합적인 외교 정책을 수립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론은 하버드 대학의 조셉 나이 교수가 이 설명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바로 스마트 파워를 통한 외교, 종합적인 외교를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국의 공공외교 담당 기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USIA, US Information Agency, 즉 미국 공보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냉전 기간 동안에 미국의 공공외교를 주도했는 것인데 매우 성공적이었고 굉장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이 USIA가 국무부의 한 파트로 흡수 병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브리티시 카운슬, 영국 문화원이죠. 여기서는 영어도 배울 수가 있고 또 영국 문화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앵스티티 프랑스의 그 프랑스 문화원이죠. 이것은 제가 대학교 시절에 당시만 하더라도 1970년대니까요. 외국 문물을 접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복궁 옆에 프랑스 문화원이 있었는데 여기에 가면은 그 프랑스 영화도 볼 수 있고 프랑스 잡지, 책 이런 것도 접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주말이면 이곳에 많이 들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괴테 인스티튜트, 지금도 이 독일 문화원은 남산에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도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보면은 위쪽에 공자학원입니다. 이 공자학원은 지금 전 세계에 수백 개가 지금 현재 흩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공자학원이 중국 정부에서 공공외교의 제1전선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을 만들 때 실제로 파일럿 프로젝트로 한 나라를 선정해서 그 나라에서 우선 한번 시험적으로 해봤습니다. 그게 어디냐? 한국입니다. 한국에 있었는데 주로 저기서는 중국어를 배울 수가 있고 중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한국에서 한 결과 대박이었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자신을 갖고 이게 되겠다고 해서 전 세계로 지금 보급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공외교를 할 때 지금 어떤 이제 분야에서 어떤 범위에서 공공외교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문화, 예술, 스포츠. 그야말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프트 파워이지 않습니까? 사람들한테 아무런 거부감을 주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홍보. 우리가 지금 현재 정책 공공외교라는 이제 이슈를 가지고 많은 이제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다른 나라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정통성을 부여받고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 홍보 문제. 그리고 지식 포럼, 세미나도 많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도 결국은 우리가 공공외교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분야 하나가 뭐냐면은 개발협력입니다. 이 개발협력이라고 하는 Development Cooperation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은 원조가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제공하는 원조, 이것도 우리가 공공외교의 매우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분야는 공공외교의 분야라고 하기보다는 옛날에는 외교의 한 축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교 중에서도 공공외교 파트로 포함을 시켰는데 왜냐하면은 각 나라 정부에서 공공외교를 추진하면서 이 Development Cooperation, 개발협력이 매우 중요한 공공외교 요소라 하는 것을 자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공공외교의 중요한 파트로서 이 개발협력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외교가 제가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 그 냉전 기간 동안에 굉장히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방 진영에서 한 공공외교가 매우 성공을 거뒀습니다. 실상 공산 진영이 1990년대 초에 완전히 이제 붕괴를 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요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방 진영의 성공한 공공외교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결과가 왔느냐? 자, 미국 정부에서 그리고 또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 생각할 때 이제 공공외교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있느냐? 체제 경쟁에서 이념 경쟁에서 이미 공산권이 무너져 버렸다. 자, 그렇게 하니까 공공외교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이제 낮아진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미국의 USIA는 없어지고 국무부의 한 파트로 기능이 흡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공공외교가 이렇게 비중이 낮아졌죠. 그러다가 21세기에 들어서 이 공공외교가 매우 중요하구나 하는 재인식을 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9/11 사태입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지요. 미국 정부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미국 정부로서는 국방력으로서도 경제력으로서도 세계 1등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했던 개발협력 분야에 있어서도 다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양으로서 개발협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의 젊은 사람들, 우수한 인력을 미국에 장학금을 줘서 미국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미국이 이렇게 테러리스트의 공격 목표가 되었느냐? 미국 정부가 매우 고민을 하고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공공외교를 통해서 반미주의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매우 크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즉 이제 각 개인이 자기의 목소리를 갖게 되는 그런 민주주의 체제가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터넷이 발달을 했습니다. 각자가 스스로 자기 메시지를 발산할 수 있는 SNS가 매우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요인 때문에 21세기에 들어서는 이게 공공외교를 우리가 다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식을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으로서 공공외교 활동을 한다면은 공공외교 이 프로그램을 추진을 할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조금 아시게 된다면은 여러분 활동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공공외교를 할 때 그 대상이 갖는 그 사람들이 갖는 자랑스러운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그것에 좀 더 챙겨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덴마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덴마크는 디자인, 설계 이런 분야에 있어서 매우 성공적이고 많은 유명한 건축가들, 설계가들이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모헨세 라센인데 저희 이제 대사 관저에 큰 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리하는 과정에서 막혀있던 벽에서 우리는 이상한 구조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가서 옛날에 그 구조물의 설계도를 찾아냈어요. 찾아냈더니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덴마크 사람들이 매우 자랑스럽게 하는 모헨세 라센, 이분이 바로 설계한 것이라고 하는 게 이분이 사인했는 설계도 사인했는 것까지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완전 원형으로 복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러한 큰 벽에 17m짜리 구조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원을 시켰고 덴마크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대사관에 이것을 매우 잘 보관해 달라고 그렇게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발견되고 나서 우리 주 덴마크 우리 대사 관저는 아주 덴마크에서 명물로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것을 한번 보려고 하고 있고 또 학자들은 여기 와서 연구를 하고 덴마크 잡지에서는 크게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존중해서 발표를 하니까 그런 공공외교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나라의 공공외교를 할 때,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공공외교를 할 때, 그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캄보디아에서 온, 피압이라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여기 한국에 와서 당구를 배워서 지금은 당구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공공외교를 할 때는 바로
이러한 예를 적절히 활용을 하면은 캄보디아 사람으로부터 야, 한국, 캄보디아 매우 친근한 관계구나. 그리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캄보디아 사람들도 우리 한국을 좋아하게 되고 한국 사람들 이런 것 때문에 또 더 사랑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로 자랑스러운 그 부분,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고 챙기면은 공공외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또 어필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나주배인데요. 여러분들 배라고 하면은요,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 한국 배가 최고입니다. 그 다른 나라 배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거거든요. 크리스마스 그때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이제 덴마크에 있을 때 이 배를 한국으로부터 공수를 해서 이거를 2개씩 이렇게 싸서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하고 거기에 편지를 하나 해서 우리 나라 한국 배가 어떤 것이다 하는 걸 갖다가 설명을 써서 편지를 하고 같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덴마크 왕실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 답장을 보내왔어요. 이렇게 맛있는 배, 그러니까 스윗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이시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물도 많이 나와요. 물즙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극찬을 하는 편지를 여러 통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덴마크라고 하면은 농업, 목축 부분에서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입니다. 이 농업 선진국에 우리나라 배를 수출을 한다면 그게 큰 의미가 있겠다. 우리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농산물을 덴마크에서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덴마크 수출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시에서도 이제 와서 같이 이제 프로모션을 하고 했었는데 인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공공외교를 할 때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그야말로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갖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공외교를 할 때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공외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는 것이 가장 쉽고 또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사진은 덴마크에서 이 건축을 할 때 지붕을 완성을 하면은 거기서 파티를 합니다. 이게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건물을 지을 때 상장식이라고 있었습니다. 기둥을 다 받고 그리고 위에 대들보를 다 설치를 한 다음에 그게 완성이 되면은 우리는 상장식 또 파티를 열었습니다. 잔치지요. 그래서 제가 그 덴마크에서 그런 전통이 있다는 걸 알고서 우리가 지붕이 완성이 되었을 때 우리 한국식의 상장식을 하겠다 해서 이 덴마크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초청을 했느냐? 정부 인사가 아니고 바로 주변에 있는 주민들, 우리 대사 관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무엇을 준비를 하느냐? 덴마크 전통에는 돼지고기 바베큐를 하고 그리고 맥주 이렇게 준비를 많이 든든하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우리가 불고기도 하고 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푸짐하게 대접을 했었지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야, 이거 한국 대사관은 이 이웃으로서 굉장히 친근한 감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이 주변에 있는 이 덴마크 가족들도 우리 대사관의 문호를 다 개방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덴마크 대사관 바로 앞에, 길을 건너서 바로 앞에 덴마크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에 합창단이 있거든요. 이 합창단 학생들을 불러서 우리가 대사관에서 식을 하는데 우리 애국가 그리고 덴마크 국가를 불러달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이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주민들 반응도 좋고 또 오신 그 하객들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그 학교와 우리 대사관, 그 학생들과 우리 대사관, 학부모들과 우리 대사관의 관계가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러한 친근 관계가 옆으로 계속 이제 확산되어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공외교입니다. 먼 데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까운 데서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커넥션을 찾는 거, 공공외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거, 이것은 노르망디, 프랑스 노르망디에 있는 국립묘지입니다. 미국의 국립묘지입니다. 1944년에 노르망디에서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합니다. 그때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많은 미군들이 상륙작전에 참전을 했고, 그리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상륙작전에서 생명을 잃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국립묘지를 노르망디에서 전사한 사람들을 위해서 노르망디의 국립묘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2008년에 이스라엘에 대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때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런 사진을 보았습니다. 노르망디 미국 국립묘지입니다. 이래 보면은 여러분들 쭉 보시면은 전부 십자가인데 제일 앞에 있는 비석을 보십시오. 이게 무엇입니까? 다비드 별입니다. 즉 유대교, 그러니까 이 전사한 병사는 유대교 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미쳤어요. 이게 1944년이면 6년 후에 한국 전쟁이 벌어집니다. 1950년이지 않습니까? 미군의 일원으로서 유대인이 2차 대전에 참전을 했다면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군 중에서도 유대인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미국 국민으로서 미국에 살다가 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거의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될 때는 또 고향을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돌아와 계시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노력 끝에 찾았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거기서 근무할 당시에 17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정부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정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정식입니다. 매우 감동적인 이 시기 있었는데 여기서 이 지금 현재 보시는 이 참전용사 할아버지께서 이 메달을 받으시고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설 말미에 그 노래를 하나 부르겠다 하고 노래를 부르시는데 뜻밖에도 그 노래가 아리랑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같이 오신 이제 부인 할머니하고 아들, 딸,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많이 왔어요. 한 15명 정도 왔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함께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이 참전용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한국에 참전을 하고부터 이 한국이 자기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24시간 동안 그 안식일 샤밧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다른 그러니까 육체적인 노동 같은 거 전혀 하지 않고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또 노래를 부르고 저녁 식사를 하고 그러한 그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이때 저녁에 부르는 샤밧 디너 송을 아리랑으로 했고 그래서 가족 전체가 몇십 년 동안 아리랑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이 행사가 있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이분의 사모님, 할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이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가족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자기는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하고 60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한국 전쟁에 대해서 거의 다 잊어버렸는데 한국 정부가 자기를 찾아내서 이 메달을 주면서 자기가 한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공적을 인정해 준 거, 이 순간이 자기 전 생애를 통해서 가장 보람있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라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하는 동안에 어린애가 할아버지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한 일, 한국을 구하고 한국 사람들을 구하는 이런 훌륭한 일을 했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매우 보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 자기의 유산, 레거시를 남기고자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회가 없었더라면 이 할아버지의 그러한 공적에 대해서 손자는 모르고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할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이 자산이 바로 손자한테 유산으로 남겨졌다는 이 사실이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 이러한 활동이 이스라엘의 언론에서 매우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한국이 그냥 우방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공공외교를 할 때 여러분들 재미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금방 지치고 외면하게 되겠죠. 퀴즈 온 코리아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공공외교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각 나라에서 이렇게 예선전을 통해서 1등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KBS에서 마지막 결승전을 갔습니다. 2012년에 최초로 이 퀴즈 온 코리아가 KBS에서 전 세계에서 뽑혀 한 22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마지막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문제를 풀게 되면은 1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여자분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하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지금 두 분이 못 맞췄기 때문에 네. 여기서 홀카르가 아는 문제가 마침 나와서 정답을 맞추게 되면은 최종 우승자가 됩니다. 자, 과연 홀카르는 정답을 맞출 수 있을지. 자, 촉자를 펴고 문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과연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요? 자, 이 옆 사람들도 궁금한가 봐요. 이게 무슨 그렇습니다. 문제인지. 예, 안 보여줘요. 자, 이것이 들면 화끈해지고, 이것이 나가면 오싹해지고, 이것이 붙으면 엿같이 끈적이고, 이것이 떨어지면 세상이 깜깜하니 정말 묘한 것이요. 호남지방 소교의 한 구절입니다. 붙이기보다 떼기가 더 어려운 한국인 특유의 정서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야, 붙이기보다는 떼기가 더 어려운 한국인 특유의 정서. 한국인 특유의 정서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0초 스타트. 다른 나라에는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우리 한국인의 정말 따뜻한 마음. 자, 무엇일까요? 정답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입니다. 정이요. 정. 한국인 특유의 정답입니다. 정답이군요. 최종 우승자는 홀카르. 나와서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함께 나오세요. 함께. 모두 나오세요. 예. 와, 홀카르입니다. 자가용을 가져가게 되네요. 야, 우리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홀카르 씨.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이 홀카르 양은 결혼해서 일주일 만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퀴즈 대회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1등을 해서
한국산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누가 가장 기뻤겠습니까? 바로 결혼했던 남편이겠죠. 이렇게 공공외교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 때 이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퀴즈 온 코리아는 KBS에서 계속 이걸 지속 발전시켜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가을이면은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공외교를 하면서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외국 사람하고 이렇게 인연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공공외교 프로그램 하나로서 그 동영상 콘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동영상 콘테스트에 우리가 제목을 주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제목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I love Korea because 라는 제목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1400작품이 전 세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 중에서 1등 했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일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한국을 정말 사랑하는 걸까? Jojo was a man who thought he was a loner, but he knew it couldn't last. 지금부터 6년 전 한국에 유학했다. 그때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한국말은 안녕하세요, 배고파요, 김치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던 내가 운명적인 만남을 한 것이 바로 풋물. 사람들이 타악기를 연주하면서 춤을 추고 뛰고 돌고 소리를 지르고 다 같이 어울리면서 웃는 모습에 푹 빠져버렸다. 그래서 나는 풋물을 배우기 시작했다. 악기 연주만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춤을 배우고 말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고기 굽는 것도 배우고 술도 많이 배우고 합숙에서 가위바위보를 못하면 설거지를 엄청 많이 해야 된다는 것도 배우고 무엇보다 인간관계를 참 많이 배웠다. 유학을 마친 후에도 계속 한국 시골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풍물이나 집안 문화를 배우고 왔다. 한국의 전통 문화는 옛것이면서도 지금 우리한테도 새로운 느낌을 많이 준다. 일본 친구들은 가끔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한국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사실 나는 그 답을 아직 잘 모르겠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나는 아직 조금밖에 모르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가슴을 피고 말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다.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만난 사람들의 인연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거. 한국에는 내 어머니들이 있다. 스승이 있다. 형제들이 있다. 그리고 언제나 나를 반기는 그리운 풍경이 있다. 그래서 나는 비행기 값만 생기면 그곳을 향해 출발한다. 나의 제2의 고향, 한국으로. 이 작품이 1등을 했던 그 기간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관계가 매우 껄끄러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은 이 일본 사람들의 국민 그리고 우리 국민과의 이 관계를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고 이 사람이 많은 역할을 해줄 거로 기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서 유학을 했고 또 유학을 하면서 풍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일본 동경예술대학에 가서 박사과정을 들어갔는데 그때 박사과정의 논문 제목이 한국의 풍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많이 나와서 이 풍물에 대해서 아주 깊은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등을 하고 나서 관계를 저희들은 계속 유지를 하고 연락을 했었지요. 근데 제가 덴마크에 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대사관제에서 우리나라의 풍물 놀이패가 와서 우리 대사관 이 잔디밭을 한번 밟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창에 있는 이 농악팀을 우리가 초청을 했고 그때 그 일본에 아까 만들었던 그 동영상을 만들었던 그분한테 연락을 했고 이분이 주선을 해서 덴마크에 왔습니다. 그래서 덴마크 우리 대사 관제에서도 공연을 했고 또 시내에서도 공연을 했고 했는데 한국의 풍물에 대해서 공연을 하고서 이걸 누군가가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설명을 누가 했느냐 하면 바로 일본 이 박사 이 사람이 그 한국의 풍물에 대해서 영어로 설명을 쭉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하기에 이게 바로 공공외교구나.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한국과 일본 간의 그 민간관계, 우호관계가 정진될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알게 된 이 외국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이 관계, 인연을 아주 소중하게 잘 관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2012년에 시진핑 부주석이 그 아이오와주의 무스케티 마을에 갔다고 작년에 이제 주석으로서 국가 주석으로서 미국 공식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샌프란시스코에 들러서 만찬을 개최를 했는데 그 만찬에 옛날에 아이오와에 있던 그 친구들을 또 초청을 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도 공공외교를 할 때 옛날 친구들 그 인연을 매우 소중하게 관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 잘 유지해 나가는 것 공공외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방크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자, 어떤 여러분들이 청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때 신공공 외교의 주체는 누구냐 했을 때 한 나라의 정부뿐만 아니라 그 나라 국민도 이제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 국민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 이 청년들이 공공외교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인 공공외교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그 X, 페이스북 이런 것처럼 SNS를 따라갈 수 있는 매체가 없습니다. 설령 공중파 방송도 이 SNS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파급 효과라든가 파급 속도 또 파급의 범위에 대해서는 SNS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SNS를 가장 잘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이 든 분은 이것이 가끔 이용을 하지만은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현대의 공공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여러분 청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공공외교를 할 때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공공외교를 실시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청년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한국에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유학생으로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학교에 유학생들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노동자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인구의 한 4.4%, 한 230만 정도가 지금 외국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잘 관리를 하고 관계를 잘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공외교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한국에 관련되는
메시지를 가장 먼저 전달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BTS가 어디서 공연을 했다. 그래서 BTS가 무슨 노래를 부르고 무슨 활동을 했다 하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자기 친구, 본국에 있는 친구한테 보내고 가족들한테 보내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누굽니까? 공중파 방송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에 관련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제1차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외교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주인의식, 즉 공공외교의 주체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다문화 가정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사람들, 바로 여러분 이 사람들과 함께 공공외교를 할 수 있고 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낭여행을 가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가서 구경하고 여행하는 것에서만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한국의 공공외교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외국에서 만난 친구를 데리고 한국 식당에 가서 한국 음식을 대접을 하면서 한국 음식에 대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그런 기회에 K-POP, K-드라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것이 바로 공공외교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공외교를 하기보다는 바로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그리고 특히나 우리 청년 이 공공외교단 그리고 메타버스 외교관 그리고 방크 회원 여러분들이 바로 가장 중요한 공공외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공공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옛날 것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디어는 누가 가지고 오느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젊기 때문에 새로운 문물을 보고 새로운 것을 갖다 착안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충분히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시 폭넓은 독서입니다. 여러분들, 이 독서를 하실 때 어떤 한 분야에 국한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가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신선한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그마한 힌트라도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장시켜 나가 보십시오. 매우 중요한 공공외교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신선한 아이디어는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In strange places, 아주 희귀한 장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주 희귀한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했을 때 이럴 때 새로운 아이디어, 신선한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희귀한 장소에서 희귀한 것을 보고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한다? 이게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경우에 이런 계기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행이겠죠. 자, 여행을 하고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행을 할 때 멀리 가서 오래 머물고 거기서 아주 깊이 들여다봐라. 이게 여행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멀리 가서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깊이 살펴라. 자, 이렇게 되면은 신선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공공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단순한 공공외교가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을 여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즉,
내가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을 포용을 하고 다른 나라 문화를 내가 접하고 그것을 흡수를 하고 존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공공외교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열면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공공외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방크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 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요소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매우 중요한 임무,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계기니까 여러분들 좋은 활동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